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키우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헤치며 살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집에 아들만 있는 엄마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테지만 정말이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탓에 아주 지루할 틈이 없어요. 저도 아가씨일 때는 나름대로 목소리도 조곤조곤하고 한 얌전 떨던 성격이었는데 아들 녀석 덕분에 지금은 아주 장군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모든 고생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세상 모든 금은보화를 다 끌어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제 아들 녀석들입니다. 다른 엄마들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살다 보니 부모라고 다 제 자식 귀한 줄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두 녀석 중 어느 한 녀석도 사랑스럽지 않은 녀석이 없고 어느 하나가 더 귀할 것 없이 정말 똑같이 사랑하는 제 아이들인데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인 자식으로 평생을 산 사람도 있더군요. 바로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저희 남편은 아들만 둘 있는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모든 생명은 그 탄생의 순간부터 축복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일평생 제대로 누리고 살지를 못한 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나마 아버지로부터는 예쁨을 받으며 자랐지만 모친으로부터는 당연히 받아야 할 엄마의 따스한 관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컸다고 합니다. 위로 오빠만 둘의 막내딸인 저로서는 자식을 차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남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남편의 아픔을 오롯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생 차별을 받아왔다고 하니 당연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사람이 자기가 겪지 않은 일은 머리로는 이해하더라도 가슴 깊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는 엄마 사랑을 모르고 자랐다고는 해도 자식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속 편한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런 생각은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재욱이 쟤는 사내가 돼서 쟤 할 말 하나 똑바로 할 줄 모르고 커서 팥벌이나 제대로 할까 싶었는데 색시를 데려온 데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사내다운 건 우리 태욱이가 아주 사내 중에 사내지. 걔가 어릴 때부터 애가 어찌나 똘똘했는지 온 동네 어르신들이 커서 아주 큰 힘을 될 거라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자기 둘째 아들 장가 보내려고 며느리 될 사람 처음 만날 자리에서 제 남편 헐뜯는 건 아주 예사고 당신 큰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제가 시집가려는 사람이 저희 남편인지 아주버님인지 구별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저야 자라면서 저런 일 겪은 일이 없으니 설마 싶었는데 자기 큰아들한테는 세상 팔불출이 따로 없어 처음 보는 예비 둘째 며느리 앞에서도 주책맞게 아들 자랑을 줄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날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제 남편은 꼭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면서 언급도 잘 안 하더라고요. 어쩌다 그 사람 얘기를 할 때는 사람 기를 죽이고 깎아내리는 얘기뿐이었고요.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평소 집안 분위기를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 남편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남편 듣는 데서 저런 식으로 굴었으면 저 같으면 창피해서 눈물이라도 쏟았을 것 같아요. 저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시댁 인사드리러 올 날이 가까워오자 날이 갈수록 남편 낯빛이 어두워졌던 이유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그 잘났다는 아주버님도 딱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자기 동생 부인 될 사람이 인사를 왔다고 하면 어지간히 형제 사이가 나쁘지 않은 이상 좋은 소리를 해주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인사를 나왔다는 사람이 애초에 저나 남편한테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저 제 모친이 준비해준 음식 제 입에 쑤셔 넣기 바빴습니다. 물론 제 모친이 자기 동생 헐뜯는 소리를 말릴 기색도 없었어요. 입이 침이 마르도록 자기 칭찬하는 소리에 민망해하는 기색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으니 제 딴엔 당연한 일이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밥상에 올라온 음식 역시 그 아주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일색이었더군요. 자기 오늘 어머니 때문에 많이 무안했지? 가뜩이나 처음 인사 오는 자리라서 긴장했을 텐데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마음은 자기가 훨씬 많이 상했을 텐데 저한테 민망해하면서 사과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이 저 모자 사이에서 겉돌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어왔을까 생각하니 연애할 때 집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색하게 웃던 그 사람이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 속이 상했어요. 그런 남편의 상처를 더 일찍이 알아채지 못한 것 또한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하였으니 나만큼은 저 사람에게 평생 마르지 않은 샘물 같은 사랑을 주어야지 눈물을 꾹 삼키며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본인 막내 아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시어머니였기에 저희 결혼하는데도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덕분에 남들 결혼 전에 시댁과의 흔히 겪는다는 갈등 겪을 새도 없이 식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저희 결혼에 보태주시는 것도 땡전 한 푼 없었죠. 그래도 재욱이도 본인 자식인데 자식 결혼에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으시니? 아무리 아들 결혼에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말 많이 얹지 게 좋다고야 하지만 자식이 결혼하는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일 텐데. 제가 미리 운을 떼기는 했지만 상가 상견례 후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학을 떼셨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이라고는 당신 큰아들뿐인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라고 저 처음 만났을 때 그 주책을 안 떨었겠어요? 그날은 결혼 당사자들과 양가 부모님만 모신 자리라서 정작 아주버님은 참석하시지도 않았는데 아주버님 이름이 대체 몇 번이나 불렸는지 모릅니다. 저 정도면 수치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제가 그런데 저희 남편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 모친 입이 열릴 때마다 나오는 제 형 자랑질에 간간히 나오는 자기에게는 전부 제 자식을 모질이 취급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상견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서 남편을 따로 초대했어요. 평소에 말수가 그리 많지 않으셨던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단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셨습니다. 재욱이가 자라면서 많이 고생을 했겠어. 우리가 친부모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마. 제 부끄러운 모친 때문에 저희 식구들에게 느낀 미안함과 친부모보다 자기 마음을 더 헤아려 주시는 예비 장인에 대한 감사함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는 제 남편을 끌어안고 저도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저희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참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뭐가 그렇게 모자라다고 사람을 저리 서럽게 만드는지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부디 저희 친정에서라도 남편이 좀 마음을 의지하며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 사정을 훤히 알게 되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위를 꼭 본인들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고 애지중지하셨어요. 정작 제 오빠들은 키우실 때 천둥 벌거숭이 같은 놈들이라며 등짝 때려가며 키우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남편에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남편도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저희 부모님 관심이 싫지 않았던지 나중에는 저 없을 때도
친정에 가서 부모님들이랑 함께 시간 보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막내이자 외동딸인 제가 오히려 오빠들보다 목소리가 큰 편이거든요. 나중에 시집가면 그러기 싫어도 시댁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데 집에서라도 기 안 죽고 커야 한다고 제 편을 들어주시던 부모님 덕에 집에서만큼은 남녀 차별이나 서열 문제로 상처받지 않고 자랐습니다. 저희 오빠들도 장난기가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손이 형제라고 동생을 권위나 힘으로 억누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가족 간 사이는 좋은 편이었어요. 그게 남편 눈에는 참 부러워 보였나 봐요. 처음에 내가 처가댁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건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은 부모님이랑 형님들이랑 사이가 아주 좋잖아. 나는 그렇지가 못했고. 물론 그렇게 잘 지내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그건 내가 겪은 건 아니니까. 꼭 어디 영화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족 보는 느낌이었달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 나처럼 가족들 정을 모르고 산 사람이 끼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내 부족한 점을 알아채는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방어적인 생각이 들었나 봐. 입만 열면 우리 큰아들뿐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형이 제 모친 그런 행실에 행여 동생이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해주는 사려 깊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저 자기가 우연히 첫째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로 제 모친에게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당연히 제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제 모친의 관심 한 자락 받지 못하고 차별당하며 사는 건 역시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 형이랑 어떻게 사이좋고 돈독하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받는 상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나마 저런 시어머니 행실을 지적하고 아주버니에게 너만 알지 말고 동생 좀 챙기라고 잔소리를 해주시던 분이 시아버지셨는데 남편 성인이 되기도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나신 후에는 정말로 집안에 남편이 마음 붙일 곳이라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남편이 저희 친정오빠들을 더 좋게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이만큼 먹고 자기들 가정 이뤄 아빠까지 된 양반들이 마찬가지로 시집까지 간 여동생 약 올리는 재미에 신이 난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것마저도 남편 눈에는 부러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희 오빠가 둘 다 부침성이 참 좋은 편이거든요. 저희 남편은 사회생활은 무난하게 잘하는 편이지만 가정환경이 저래서인지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는 사람은 극히 적은 편이고 선도 확실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친정 오빠들과는 빨리 가까워지려고 평소보다 무리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만큼 남편이 저희 가족에 녹아들고 싶었다는 거겠죠. 요새 재욱이처럼 진국인 남자도 드물지. 어쩌다가 저 천방지축한테 코가 끼어서는 내 동생이지만 정말 재욱이랑 같이 살려니 안타까워서 원. 시끄러워. 오빠가 올케 언니 데리고 왔을 때 내 심장이 딱 그랬어. 어쩌다 그 참한 언니가 저놈한테 홀랑 넘어가서는 그때 도망가라고 해줬어야 했는데. 서로 약 올리려고 늘 하는 소리에도 남편은 흐뭇하게 저희 투닥거리는 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점점 저희 친정 식구들 사이에 녹아드는 것 같아서 불어 더 과장되게 오빠들과 장난을 칠 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편안한 가정을 이렇게라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랑 결혼해서 살면서 저희 친정 식구들과는 가깝게 지내는 남편이었으나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본인 본가와는 서먹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던 시어머니니 사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남편 입장에서는 저희 친정이라는 비교군이 생겼으니 본인 모친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인간인지는 더 분명하게 실감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본인 집이나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려고 치면 아예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등 언급 자체를 피하는 느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이 불쑥 치고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빈곤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나는 항상 부족하고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것 같았어. 형한테는 얘기 꺼내기도 전에 메이커 있는 옷이며 신발이며 떨어질 새도 없이 철마다 새 걸로 바꿔주면서도 나는 항상 형이 질리거나 험하게 써서 해져가는 것만 물려줬으니까 당연히 내 걸 새 걸로 사주시지도 않으셨지. 형은 당당하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해도 나는 준비물이나 교재 살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말 꺼내기가 힘들었는지 어릴 적에는 해달라는 소리를 당연하게 하는 형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부러웠던 때도 있었어. 형은 뭘 해달라고 해도 당연히 해주시니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남편 입에서 드물게 나오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에 대한 반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누가 들으면 남편은 시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인 줄 알겠어요. 오죽하면 남편 입에서도 저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러려니 하다가 나도 머리가 좀 굵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취급을 다를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중학교 땐가 겨우 눈치 보면서 수학여행비 내야 한다고 한 말에 어머니한테 학교 보내줬으면 됐지 뭘 노는 데까지 그렇게 돈을 갖다 쓰냐는 소리 듣고 너무 서러워서 집 밖 담벼락에 쪼그려 앉아서 한참을 우는데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도 밥 먹으라고 한번 찾아 나오지를 않더라. 밤늦게 퇴근하시던 아버지가 내 꼴을 보고 놀라서 일으켜 세우시는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그랬어. 나 밖에서 나온 자식이냐고. 그때 아버지 표정은 평생 못 잊을 거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참 많이 후회했어. 남편한테야 회한으로 남았다지만 솔직히 저는 시아버지도 맞듣지 않았습니다. 본인 부인이 그렇게 자식들한테 잘못하고 있으면 자기라도 중심을 좀 잡으셨어야죠. 아무리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는 해도 아버지도 부모 아니에요? 저 정도면 차라리 자기 엄마 밑에서가 아니라 다른 친척 집에 맡기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친척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한들 자기 친모보다는 차라리 촌수 먼 친척한테 눈치 보는 게 상처는 좀 덜 받을 거 아니에요? 자식 새끼 수학여행비도 아까워할 판에 대학 등록금이야 말할 것도 없었겠죠. 듣기로는 아주버님은 명문대 보내겠다고 재수를 2번이나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축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던 아주버니는 삼수 끝에 서울에 위치한 사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재수를 하고 대학 다니는 내내 모든 비용을 시어머니가 일체 부담했고요. 학교 다닐 때 알바도 한 번 안 했대요. 용돈까지 제 모친이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데 뭐 한다고 그 고생을 했겠어요? 저희 남편이 대학생활 내내 등록금 벌겠다고 뼈가 빠지도록 알바를 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나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비자금을 나한테만 몰래 남겨주셔서 대학 입학금은 낼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랬으면 등록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 제가 시댁을 좋게 생각하려 해도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그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니는 저희 결혼하기 한 해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결혼시킬 때랑은 달리 귀양 큰아들이 데려올 큰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셨던 모양인지 아주버니 결혼할 때는 잡음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같은 남자면 그보다 더 잘난 집에 장가들 수 있는데 하면서 본인 아들이 아까워서 몇 날 며칠을 알아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히 당신이 그 귀한 큰아드님 뜻을 거스를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다 아주버니 원하시는 대로 되었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버니나 손이동서인 형님이나 다 고만고만해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 할 것도 없는데 그 꼴을 당했으니 형님도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드물게 만날 일이 있으면
형님이 늘 저를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거든요. 난 동서가 정말로 부러워. 우리 집도 그렇게 신경 좀 꺼줬으면 소원이 없겠어. 아주 제 아들 제대로 안 챙겨 먹일까 싶어 눈에 불을 켜고 냉장고니 부엌이니 뒤져가며 트집을 잡는데 내가 진짜 징그러워서. 그래도 아주버님 한마디면 어머님 꼼짝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당신은 내가 당신 아드님 잡는 줄 아는데 애초에 자기가 나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내 남편 방패 삼을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뭐 어찌되었든 형님도 별난 시어머니 만난 탓에 나름대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형님네는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다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다음 해에 저희 결혼할 때는 돈 한 푼 안 보내주셨으면서 아주버니 신혼집까지 해줄 수 있는 형편이었으면 그거 조금 떼어다 본인 둘째 아들 면도 좀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제 자식한테 인색한지. 당신 하는 짓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시댁에 정붙일 수가 있었겠어요? 제 남편 당한 거 억울해서라도 시댁에는 콩 한 쪼가리라도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자기 본가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한테 해준 거라곤 하나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특히 자기 큰아들 관련해서요. 자기가 그렇게 퍼주고도 모자랐는지 아주버니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둘째 아들한테 손을 벌리려고 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낯으로 그런 뻔뻔한 요구를 하는지. 이건 정말 남이 낫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보태준 거 하나 없으면서 자기 큰아들이 우리 결혼식에 입고 올 양복은 명품을 해달라는 소리를 하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태욱이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 그 정도는 입어줘야 면이 살지. 걔가 그리고 풍채가 좋아서 그런 비싼 옷이 잘 받아. 풍채는 무슨. 제 어머니가 제 입맛에 맞는 음식만 바리바리 해다 바치는 통에 살이 뒤룩뒤룩 찐 꼴도 시어머니 눈에는 헌원장부라도 되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참 꼴값도 가지가지다 싶었습니다. 저 요구는 결국 기각되었어요. 본인한테 하는 건 어떻게든 눌러 참던 남편도 저나 제 친정 함부로 대하는 것만큼은 절대 참지 않았거든요. 아마 저랑 연관된 일들 아니었으면 남편은 평생 제 모친에게 큰 소리 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저 같으면 당신 막내 아들 볼낯이 없어서 그런지 염치 없는 소리는 못 꺼낼 것 같은데. 하긴 그 정도로 염치가 없으니 같은 아들 자식을 그렇게나 차별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애초에 평범한 사람인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나 그게 시어머니한테는 당연한 상식이었나 봅니다. 항상 이런 소리를 달고 살았으니까요.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야. 다 집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자고로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야. 네 형 잘 안 돼봐라. 너라고 다리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딴 생각 말고 너희 형 잘 되는 길이 너 잘 되는 길이다 생각하고 성심을 다해서 돕도록 해라. 그 형님 잘 안 되는 날에 동네 잔치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고리쩍 쉰내 나는 소리를 잘도 짓거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진짜 억울했던 건 결혼 전까지 남편이 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 전에 번 돈 일부를 형 사업 자금하는데 보태준 적이 있기는 해. 형 회사 관두고 독립하면서 사업 자금이 많이 부족했거든. 그때 아버지가 남겨주셨던 거 대부분 다 들어갔을 거야. 지금 어머니 사시는 우리 본가랑 어머니 노후 자금 해놓은 거 제외하면 거의 다. 어머님이 그렇게 집안 전 재산 자기 큰아들한테 다 갖다 부었는데 뭐 한다고 당신까지 당신 돈을 보태줬어. 뭐가 예쁘다고. 애초에 집안 재산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언제가 됐든 그거 어머니가 다 형한테 주셨겠지. 나한테 주셨겠어?
나 그런 건 기대도 해본 적 없어. 당신 만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 줄 알았으면 나도 끝까지 버텼을 텐데. 그때는 나한테도 누가 없었잖아. 그래도 가족이고 핏줄이라고 그 둘밖에 안 남았는데 어머니 말을 모른 척하기가 힘들었어. 이젠 그럴 일 없어. 나한테 가족은 당신뿐이야. 아무리 평생 본인 가족들을 통해 포기를 배워온 사람이라지만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저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라도 제 남편이 저 괘씸한 시댁 식구들한테 더 이상 단 한 푼이라도 뜯기는 꼴을 저대로 두고 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죠.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다 할 성과는 없었어요. 전에 창립기념일이라나 무슨 행사를 한다길래 한번 불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본가 재산 싹 끌어다 써놓고 막상 결과는 변변치 않았지만 회사 사무실만큼은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유행하는 디자인의 아이템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었고 특히 자기 혼자 쓰는 대표실은 돈 처바른 티가 줄줄 났습니다. 회사 직원 꼴랑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사무실의 거의 절반이 대표실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내실은 없고 허영만 줄줄 흘러내리는 공간이었다는 뜻이죠. 창립 기념일이라는 것도 그래요. 회사 설립하고 들어간 돈에 비하면 아직까지 수입이라곤 그 발끝에도 못 미치면서 대표티는 어지간히도 내고 싶었던 모양인지 고급 출장 뷔페까지 불러다 그 좁은 사무실에 꾸역꾸역 난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꼴을 하고도 대표실은 아까운지 밖에서 쓱 구경만 시켜주고는 문을 꼭 걸어 잠그는 꼴이 크면서도 니것 내것 가르며 내 남편 얼마나 서럽게 만들었을지가 보는 것 같아 심기가 뒤틀렸습니다. 벌써 사업 시작한다고 한 지가 5년이 훌쩍 넘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으니 아주버니도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정리하고 취직할 생각을 하거나 해야지. 영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에 튄 게 문제였어요.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로 했어. 온 식구 시댁 다 모이는 자리에서 통보하는 소리에 철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싶어 기가 찼습니다. 그새 형님이 출산을 해서 이제 애도 딸린 마당에 저런 남자 믿고 어찌 사나 싶어 안타까운 눈으로 형님을 바라보았으나 정작 형님 표정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표정이 굳은 것은 오히려 남편 쪽이었습니다. 사업 확장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자금은 어쩌려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도 아니고 도와주셔야겠어요? 이건 그냥 명령 아닙니까? 아주버님 알본세에 기가 찼으나 뭐 본인 자식 새끼 저 모양으로 키운 게 시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집 팔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저는 저들끼리 알아서 하라 싶었으나 남편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는 남은 거라고는 이 집 하나뿐인데 꼭 이 집까지 건드려야겠어? 형 사업 시작하면서 다른 재산 싹 다 긁어가 놓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은 안 들어? 얘는 장남이 하는 일에 도움은 못 줄 망정 처음부터 초를 치려고 들어? 남편 딴에는 그래도 자기 낳아준 사람이라고 걱정해서 해준 말을 시어머니가 단박에 자르고 들었습니다. 저러니 제 큰아들한테 만날 돈이나 뜯기고도 고마운 소리 한 번을 못 듣는 거죠. 답답해서 미칠 지경에 얼굴을 한 남편을 그냥 조용히 말렸어요. 어차피 지들 얘기에 우리 남편 끼워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떠드는데 그 꼴 계속 보고 있기도 싫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대충 핑계를 대고는 남편과 함께 자리를 떴어요. 자기들끼리 뭘 어쩌든지 간에 당신은 신경 꺼. 뭐 예쁘다고 당신이 걱정까지 해주고 있어? 이제 나도 저 사람들한테 걱정 같은 거 안 해. 가족한테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일 벌여놓고 잘 안 되면 정작 뒷수습은 나한테 떠넘길 게 뻔하니까 그렇지.
예전 같으면 당해줬을지 몰라도 이제 당신까지 있는데 나 절대 더는 그 꼴 안 당해. 여전히 제 형편만 드는 모친 때문에 속이 상했던 건가 싶어 한마디 했더니 남편 대답이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 사람도 어지간히 제 본가 식구들한테 정을 뗐구나 싶으면서도 제가 유일한 당신의 가족이라 했던 말이 진심으로 느껴져 찡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도 일리는 있었어요. 내놓은 자식 취급하던 둘째 아들한테 양심도 없이 지갑 취급한 전적이 있었으니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그로부터 며칠 뒤 저희가 먼저 시댁을 찾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은 둘째 아들 내외가 발걸음을 하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당연히 반가운 기색이라고는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니들이 여긴 웬일이니? 마치 남의 집 불쑥 찾아온 사람 대하듯 하는 시어머니 말은 못 들은 척하고 용건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정말 이 집 빼서 형 사업자금 해주실 생각이세요? 얘는 왜 했던 말 또 하게 만들어? 아니 그럼 부모가 돼서 자식 큰일 한다는데 그걸 안 도와줘? 둘째 아들 인생의 도움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된 적 없던 양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자니 절로 콧방귀를 뀌게 되더군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까지 팔면 정말로 어머니한테 믿을 구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넘기실 거냐고요. 내가 믿을 구석이 왜 없어? 우리 큰애가 있는데. 이 집 판다고 내가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 팔아도 우리 큰아들하고 같이 살면 나야 더 좋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랑 형사 일이니 제가 뭐라 할 일은 아니죠. 대신 두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 나중에라도 저한테 책임을 요구하거나 도와달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냉랭하게 말하는 남편 태도에 시어머니도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자기들 폐악을 그저 묵묵히 참아줄 줄 알았나 보죠? 사람이 저렇게나 염치가 없어요. 남편 말에 발끈해서는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너 그 소리 하라고 여기까지 왔니? 이래서 마지랑은 그릇이 다른 거야. 얘, 너랑 같이 살자고 해도 나도 그럴 생각 없어. 잘 됐네요. 그럼 여기 서류에 서명하세요. 남편이 내민 서류는 저와 며칠간 고민 끝에 작성한 거였습니다. 제 큰아들한테 한없이 퍼주기만 하면서도 제 남편에게는 큰아들 성공을 위한 지갑 정도로만 취급해왔으니 이 정도는 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서류에는 추후 일이 잘못되더라도 우리 부부에게 의탁하려 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일체의 책임도 지지 않으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미 사인을 마쳤고요. 너 창가가더니 참 야박해졌구나. 우리가 무슨 남도 아니고 이걸 서류로까지 남겨. 어머니한테야 남이나 다름없는 자식 아니었어요, 저? 말씀대로 잘못되더라도 형이 모실 텐데 그럼 사인 못하실 것도 없죠? 그래, 한다 해. 나 원참 더러워서 내 집 내가 판다는데 자식 생기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니들한테 신세 안 지니까 걱정하지 말어라. 형이 사업을 한다는데 더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고양 것들. 저희한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묵묵히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안 받아도 나중에 이 일이 틀어져도 저희가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한테 돈 준 것도 아니고 돈 거래 내역이라고는 남편 쪽에서 시어머니랑 아주버니한테 보낸 것뿐인데 저희가 돈 받았으면 받았지 캥길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본격적으로 본가의 모든 경제적 심적 책임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작 드디어 자기 막내 아들로부터 버림받은 시어머니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도 못 알아먹은 것 같았지만요. 그렇게 서류를 받아와서는 공증까지 확실하게 맞춰두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저희한테 부양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었으나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간 남편이 저리 상처받을 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보험이 될 만한 것이라면 뭐라도 하나 더 있으면 좋죠 뭐. 생각보다 그 서류를 써먹을 날은 빨리 왔어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렇게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시작했는데 그러고도 성과를 못 낸 아주버니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사업적 재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돈 더 보태줬다고 5년을 성과 내지 못하던 걸 하루아침에 성공시킬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사업 키운다고 여기저기 잘못 들쑤셔서 그나마 근근히 이어가던 일조차 잘못된 모양이었습니다. 저 사업 줬기로 했어요. 갑자기 번갈아온 식구들을 불러내길래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나 했더니 아주버니 입에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뒤로 낮아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야 아주버니 능력 없는 건 애저녁에 알고 있었으니 놀랍지도 않았지만요. 이 나라는 나 같은 사람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조만간 싹 정리해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영어권으로 이민 갈까 해요. 아니, 갑자기 이민이라니? 말만 번드르르 해서는 사업 말아먹고 이제 여기서 할 만한 거 없을 것 같으니 외국으로 튀겠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저건 자식이 아니라 돈 잡아먹는 귀신이 따로 없었어요. 자식 그 꼴로 키운 건 시어머니이니 다 본인이 감당하실 일이죠. 솔직히 깨소금 맛이었어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큰 이물이 더 큰 물에서 놀아야지. 그래서 우리 언제쯤 나갈 생각이니? 우리요?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죠. 뻔뻔한 아주버니 말에 저희 부부마저 어이가 없어 아주버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시어머니 사는 집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자금 싹 날렸으니 곧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될 텐데 노인네 혼자 어딜 가라고 저런 소리를 한답니까? 물론 더는 저희가 알 일은 아니었으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도 뭐 저런 후레자식이 다 있나 하지 않겠어요? 받아 처먹을 건 배가 터지도록 받아 처먹어 놓고 저게 사람 새끼인가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너하고 같이 살지 누구랑 살아? 어머님,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이민도 힘들게 결정한 거고요. 저희 세 식구 가서 생활하기 빠듯한 마당에 설마 아들 큰일하러 가는데 따라오실 생각은 아니시죠? 짐짓 풀이 죽은 척 말하긴 했으나 말하는 형님이 고소해야 한다는 건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아주버니는 몰라도 형님이야 시어머니 진상에 당한 게 많았으니 고소하기도 했겠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한테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아이,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다들 살기 팍팍한 마당에 각자 살 길은 각자 알아서 찾자고요. 그러고는 저희 부부를 쳐다보는 아주버니였습니다. 늘 그렇듯 자기가 싼 똥 이번에도 자기 동생한테 치우게 할 속셈이었겠죠. 하지만 더는 염치 없는 저 인간들 뒷수습해줄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미련 없이 제 손을 잡고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와서 들을 얘기도 아니었네요. 우리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니까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얘기하시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아주버니와 형님 모두 예상치 못한 저희 반응에 당황해 우물쭈물했으나 저희 알 바 아니었죠.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이민 가겠다는 말이 정말이었는지 빠르게 한국 생활을 정리하는 아주버니 부부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시어머니였죠. 이미 집 경매가 시작된 모양이었어요. 경매가 시작되었으니 당연히 그 집에서도 나와야 하겠죠. 그렇다고 가진 재산 전부 정리 중인 큰아들네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봤자 그 집도 금방 처분할 테고 애초에 아주버니가 제 모친을 집에 들여주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으로 찾아온 시어머니 행색이 며칠 낯선 곳에서 신세라도 진 것처럼 편안해 보이지가 않았으니까요. 웬일이세요? 저희 사는 건 관심 한 번 안 주시던 분이?
관심이 없기는 내가 왜 관심이 없어? 귀한 내 새끼 사는 곳인데.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시든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저와 남편 눈초리가 동시에 싸늘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저희 눈치 보는 일이 없던 시어머니가 비굴하게 굽심대며 저희 비위를 맞춰보려고 눈치를 보는 꼴이 진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어머니 귀한 자식은 따로 있는데 왜 여기로 오셨어요? 예, 네가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서운했나 보다. 우리 착한 아들이 그런 소리를 다 하고. 서운하긴요. 가족도 아닌데 서로 그럴 일이 뭐 있나요? 완전히 자기한테 돌아선 남편 태도에 똥줄이 제대로 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전혀 자기를 받아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는 거의 우는 신용을 하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태욱이 그놈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나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 제 어미가 제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전화도 안 받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 하소연에 남편 표정에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어디다 신세한탄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 귀한 줄만 알고 제 남편 그렇게 서럽게 만들어 놓고 하실 말씀 있으면 그 집 가서 하세요. 나 여기 아니면 이제 갈 곳도 없어. 그 괘씸한 놈이 아니라 너처럼 심성고운 아이가 진짜 자식인 건데. 재우가 우리 착한 둘째야. 우리 재욱이는 착하니까 엄마 모셔줄 거지? 이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두고 볼 우리 재욱이가 아니지. 그럼. 보고 있자니 역겨워서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미라는 사람이 자식 앞에서 저런 추태를 다 부립니까? 그렇게 자식 가슴에 생채기를 냈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한테 의탁할 생각은 말아야죠. 저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전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한 사람까지 포용할 만큼 그릇이 넓은 사람이 못 됩니다. 추택 그만 부리시고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전에 없이 단호한 남편이었어요. 자기가 적당히 빌면 이번에도 어떻게 넘어가 줄 알았나 본지 분해서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미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도 못 이기는 척 받아줘야지. 그래도 내가 내 배 앞에 낳은 자식이야 너도.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방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 어머니 앞에 철썩 집어던졌습니다. 아주버니 일이 잘못되어도 우리 부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공준까지 마친 서류였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던 건지 멍청하게 서류를 쳐다보던 시어머니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서류를 박박 찢었습니다. 그 꼴이 악기가 따로 없었어요. 이딴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넌 네 엄마 버리면 사람들 손가락질 받도록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진짜 그런 패류나 취급받고 고개 들고 살 수 있겠어? 잔말 말고 당장 방 비워놔. 우리한테 방 맡겨놨어요? 사람이 뻔뻔한 것도 정도 것이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요. 그럴 필요 없어. 안 나가면 내가 질질 끌고서라도 밖에 내버릴 거니까. 당신 뭘 잘했다고 감히 내 앞에서 그런 패악을 부려? 나는 평생 엄마가 없는 거나 다름없었어. 당신한테는 더 떨어질 정도 없어. 자식한테 최소한의 의무도 안 한 여자가 무슨 어머니야? 날 패류나 취급받게 만들겠다고? 우리 아는 사람 중에 당신 나한테 어떻게 대한지 모르는 사람 없어. 그 사람들한테 뒤에서 어미 같지도 않은 어미 소리 듣는 건 모르나 보지? 어디 한번 나가서 개소리 해봐. 그땐 나야말로 당신 낯짝도 못 들게 다니게 해줄 테니까. 그러고는 정말로 시어머니 어깨를 쥐어잡고는 집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저 순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지었으면 늦게라도 참여하고 조용히 살 일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들쑤신답니까? 미안해, 여보. 당신까지 이런 추한 꼴 보게 만들어서. 아니야, 잘했어. 고생했어, 여보. 그저 남편을 꼭 끌어안아 주는 것밖에 위로할 방법을 몰라 안타까웠어요. 밖에서 엉엉 오열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시어머니도 제풀에 지쳤는지 결국 우리 부부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주버니 부부는 정말로 출국을 했습니다. 사업 망하고 남은 돈도 없는지 뻔뻔하게 제 남편한테 연락해서 돈 얘기를 꺼내길래 남편이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어미도 버린 짐승 새끼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너 죽어도 네 장례식에도 안 갈 테니 연락할 생각 말라며 엄포를 놓았으니 뭐 더 볼 일 있겠어요? 결국 그렇게 귀하게 모신 당신 큰아들한테 버림받은 시어머니는 혼자 남게 되었죠. 저희 부부야 저희가 버렸다기엔 시어머니 쪽에서 진작 저희를 버린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듣기로는 얼마 되지 않는 남은 돈 긁어다 어디 반지하 단칸방 얻어서 지낸다고 하는데 솔직히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내 옆에 남편 얼굴을 보니 그런 생각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본인 업보이니 본인이 짊어지고 사셔야죠. 그 후로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들도 생기고 시댁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겼으나 친정과는 여전히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기 전에도 시어머니의 편애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내 자식들 낳고 살다 보니 더더욱 그 행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만 바라보는 이 작고 연약한 생명체들 내가 잠깐 어디 눈 돌렸다가 다치지라도 않을까 싶어 노심초사하게 되던데 이렇게 사랑스런 내 새끼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디 한 군데 잘못되지 않고서야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툴고 어색했던 애정 표현도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로는 부쩍 늘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이제는 그 사람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겠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만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